지금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글과 오픈AI가 수천억을 쏟아부은 AI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경기도 수원의 지하실에서 시작한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정확도 99.7%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즉시 2천억 계약을 제안했고 포스코는 전 세계 공장의 도입을 결정했죠. MIT 교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하다. 한국은 AI 후진국이었는데.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구글의 1조 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CNN은 긴급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2의 삼성이 탄생했다. 이번엔 AI다. 도대체 그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컵라면으로 버티던 5명이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또 다시 만들어낸 기적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한국 산업 AI의 개척자라고 불러주시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기도 수원 외곽, 사람들 발길이 뜸한 낡은 산업단지 한켠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던 무명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한 도전이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것을 한국의 두 번째 신화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MIT 강당에서 학위 수여식이 끝나고 지도 교수님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지민, 자네는 뛰어난 연구자야.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힘들 거야. AI 시장은 이미 구글과 중국이 다 차지했거든. 그 말씀이 축하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늘 그랬듯이 누군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해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제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학 시절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처음 MIT 인공지능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동양인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연구 세미나에서 제 발표 차례가 오면 몇몇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AI에 대해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독일에서 온 한 박사과정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한국 같은 작은 시장에서나 통할 이야기 아닌가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고 몇몇은 킥킥거리기도 했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처음엔 작은 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 옆자리에 있던 인도 출신 동료가 작게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죠. 더 힘들었던 건 실질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교수님들은 늘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을 먼저 선택했고 저는 항상 후순위였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대놓고 너희 나라는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랑 AI는 문화적으로 안 맞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죠. 새벽 3시, 4시까지 불을 켜놓고 논문을 읽고 코드를 짰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순간은 글로벌 AI 학회에서였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논문이 최종 발표 명단에 올랐는데 발표 시간이 점심시간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시간대 말입니다. 발표를 시작했을 때 청중의 절반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산업 현장 AI의 혁신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질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되냐는 시니컬한 질문이었죠. 그날 저녁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기숙사로 걸어가면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들을 놀라게 할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꼭 증명해 보이겠다. 졸업 후 귀국을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MIT 동기들은 실리콘밸리의 좋은 자리들을 제안했고 연봉도 한국의 3배는 되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작은 분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외곽, 예전에 섬유공장이었다가 방치된 건물을 개조한 연구소였죠.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게 배정된 연구실은 지하 1층 구석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5년은 된 것 같은 구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모니터는 브라운관이었습니다. 2020년대의 브라운관 모니터라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연구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박사님, MIT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연구비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 왔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연구비 신청서를 수십 번 썼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심사평은 늘 비슷했죠. 구글이 이미 하고 있는 분야, 중국과 경쟁 불가능, 투자 대비 효과 의문. 특히 산업 현장 특화 AI를 제안했을 때는 더 냉담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AGI 범용 인공지능인데 왜 시대를 역행하냐는 지적도 받았고, 제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연구소에서 주는 잡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제 연구를 했습니다. 중고 GPU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조립하고 오픈소스 데이터를 밤새 다운받아 학습시켰죠.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도 켜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지하실은 찜통 같았고 땀이 키보드 위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MIT에서 받은 그 시니컬한 눈빛들, 한국은 안 된다던 그 목소리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불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산 장비를 쓰면서 미세한 공정 오류가 늘어났는데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사람 눈으로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면? 0.001mm의 미세한 결함도 잡아낼 수 있다면? 다음 날 바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원의 한 중소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었는데 사장님은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AI요? 그거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작은 공장에서 무슨. 하지만 제가 MIT 시절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불량을 잡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네, 하지만 한국 공장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게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밤에는 지하 연구실에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웨이퍼 이미지 수만 장을 일일이 라벨링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손목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2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AI가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세 크랙을 찾아낸 것입니다. 정확도는 아직 70% 정도였지만 사장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군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그래봤자 작은 공장 하나라고 했고, 대학 동기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5년 전에 했던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물으셨죠. 지민아, 거기 월급도 제대로 안 준다며? MIT 나온 내가 왜 그런 곳에서 고생하니?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습니다. 대기업 가라고 했잖아. 삼성이나 LG 가면 연봉도 3배는 될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지하 연구실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정말 작은 나라 한국이 AI에서도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삼성 반도체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세계 1위가 된 그 신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죠.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지민 박사님이신가요? 저는 정연수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요.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겨우 32살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AI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사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를 직접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저보다도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박사님, 제 아버지가 반도체 공장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불량률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던 모습을 보고 자랐죠. AI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연수 대표의 스타트업은 직원이 5명뿐인 작은 회사였습니다. 사무실도 제 연구실만큼이나 열악했죠. 판교의 한 오피스텔 지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본은 없지만 열정은 있습니다. 박사님의 기술과 저희의 실행력이 만나면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도전해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앞길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수십 명 만났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조업 AI 시장성이 없어 보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곧 한국 시장도 장악할 텐데요. 차라리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피벗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 때마다 정 대표와 저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걸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도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연수 대표와 만난 다음 날, 저는 그의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판교 오피스텔 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젊은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27, 8쯤 되어 보였죠. 정 대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CTO, MIT에서 돌아온 박지민 박사님입니다. CTO라니 거창한 직함이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들의 눈빛을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한 청년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라인을 3D로 구현한 시뮬레이션이었는데 디테일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걸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반도체 공장에 다니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불량이 많이 나는지, 왜 잡기 어려운지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정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실제 공장을 한번 가보시죠.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우리는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부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정 대표의 삼촌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영세업체였죠.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화학 약품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작업자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검사하십니까? 열심히 하면 1000개 정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놓치는 게 많아요. 사람 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 작업자의 손을 보니 장갑을 꼈는데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현미경을 보느라 목과 허리도 많이 아프다고 했죠. AI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었던 겁니다. 공장을 둘러본 후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정 대표가 말했죠. 박사님 보셨듯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AI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해야겠네요. 그날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수원의 지하 연구실 대신 판교 지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알고리즘을 짰죠. 점심은 늘 편의점 김밥이었고 저녁은 컵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함께 코딩을 하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막힐 때는 서로 아이디어를 던지며 돌파구를 찾았거든요. 박사님, 이 부분에서 자꾸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일 공장 가서 더 수집해야겠어요. 그렇게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2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미세 크랙을 찾아내는 AI 모델이었죠. 테스트 결과 정확도는 85%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 대표는 눈물까지 글썽였죠. 박사님, 우리가 정말 해낸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 기술을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정교한 하드웨어 지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GPU가 계속 과열되고 있어요. 24시간 돌리려면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전력 소비도 너무 커요. 공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막막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든 만들었지만 하드웨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모셔와 볼까요? 며칠 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최영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25년간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최영희 수석.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수석까지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었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 대표가 많이 부탁하더군요. 젊은이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요. 최 수석님은 우리의 프로토타입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장을 모르는 게 보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은퇴하고 할 일도 없던 참이었는데 이런 도전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그날부터 최 수석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AI는 결국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도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녀는 노트를 꺼내 반도체 공정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패턴을 그리는데 여기서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전체가 망가집니다. AI가 이걸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다면 수조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 속도예요. 1초에 수백 장의 이미지를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수성님은 직접 설계도를 그려가며 하드웨어 최적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렬 처리를 늘리고 메모리 접근 패턴을 최적화하면 속도를 10배는 올릴 수 있어요.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필요한 부품들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쓰던 FPGA 보드예요. 낡았지만 테스트용으로는 충분할 겁니다. 매일 밤 우리는 최수성님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개선했고 젊은 개발자들은 코드를 최적화했으며 최수성님은 하드웨어를 튜닝했죠. 정 대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오늘도 투자자 10명을 만났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정 대표가 지친 얼굴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최수성님이 늘 그렇게 격려해 주셨죠. 어느 날 최수성님이 의미심장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패키징만 하지 말고 전공정까지 확장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전공정이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 어렵긴 하죠. 하지만 시장 가치는 100배 이상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공정 시장이 300조 원이 넘거든요. 그 말에 모두들 숨을 멈췄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인 건 아시죠? 우리가 이 기술을 선점하면 세계 시장을 바꿀 수 있겠네요. 그때 정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봅시다.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전염되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최수성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사실 제가 이 일에 참여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30년 전 제가 신입사원일 때 일본 엔지니어들이 와서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1위입니다. 최수성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번엔 AI에서도 그 기적을 만들고 싶어요. 박사님과 이 젊은이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도전은 한층 더 치열해졌습니다. 전공정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공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대기업들은 우리를 문전박대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조금씩 문을 열어주었죠. 우리도 불량률 때문에 골치예요. AI가 정말 도움이 된다면 한 중소 반도체 업체 사장님이 조건부로 협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개월 안에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개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원망도 늘어갔습니다. 지민아, 도대체 뭘 하는 거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어머니의 걱정 어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찾아와 울면서 호소하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 결혼은요? 하지만 정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젊은 개발자 중 한 명은 결국 그만뒀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그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농담을 주고받았고 코드가 에러를 낼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대한민국 AI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럼요. 삼성이 반도체로 해냈듯이 우리도 AI로 해낼 겁니다. 최수성님은 늘 김밥을 쌓아서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라는 걸요.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정확도가 92%까지 올라갔어요. 처리 속도도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최수성님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철강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쪽도 AI가 절실하다고 하더군요. 철강이요? 네. 철강 표면의 미세한 결함을 찾는 것도 반도체랑 비슷해요. 우리 기술을 조금만 변형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전은 반도체를 넘어 철강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쏟아지는 쇳물을 보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죠. 여기서 생산되는 철강이 하루에 10만 톤입니다. 그중 1%만 불량이 나도 수십억 손실이죠. 안내해 주신 김철수 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AI가 정말 불량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최수성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과 함께라면요. 돌아오는 길 정 대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반도체의 철강까지. 우리가 정말 한국 제조업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MIT에서 무시당했던 그 순간 한국은 AI 못한다던 그 목소리들이 떠올랐죠. 이제 곧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침내 3개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공장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종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모니터 앞에 모여 숨을 죽였습니다. 정 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최수성님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자, 시작합니다. 제가 엔터 키를 누르자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퍼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AI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결함 발견. AI가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노미터 단위의 크랙을 찾아냈습니다. 또 발견. 여기도요. 정확도는 무려 96.7%. 처리 속도도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성공이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고 웃었죠. 최수성님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정 대표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MIT에서 받았던 그 차가운 시선들, 한국에서 들었던 회의적인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순간이었으니까요. 공장 사장님이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 공장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죠. 우리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 그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일주일 후 실제 생산 라인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날이었죠. 저희 팀 전체가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라인 한쪽에 우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제 생산과 동시에 불량 검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완벽했습니다. AI가 사람이 놓친 미세 결함을 정확히 잡아냈고
현장 관리자들도 감탄을 연발했죠. 이야, 이게 정말 되는구나.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GPU 온도가 85도를 넘었습니다. 냉각 팬 속도를 최대로 올려. 젊은 개발자가 급히 설정을 조정했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87도, 89도, 91도. 시스템 다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메인 서버가 꺼져버렸습니다. 모니터는 까맣게 변했고 공장 라인은 멈춰섰죠. 뭐야? 왜 멈춘 거야?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관리 책임자가 다가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라인이 10분만 멈춰도 수천만 원 손실입니다. 빨리 해결하든지 아니면 장비 다 빼세요. 정 대표가 급히 사과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역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해. 우리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황급히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3시간 전만 해도 희망에 차 있던 팀원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한 개발자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잠깐,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너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대기업 들어가라고 난리예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런 위험한 일 왜 하냐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또 다른 개발자도 일주일 후 사표를 냈습니다. 5명이던 팀이 이제 3명만 남았죠. 더 큰 문제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우리 실패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고 협력하기로 했던 다른 공장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 박사님 팀이 공장 라인 멈춰서 큰일 났다며? 역시 AI는 아직 시기상조야.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간신히 잡았던 미팅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죠. 정 대표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3개월이라니. 무리한 약속이었어요. 최수성님도 처음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25년 현장 경험이 있어도 AI는 또 다른 영역이네요.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봅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 실패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시스템이 과열됐을까? 분명 테스트 때는 문제 없었는데. 새벽 3시쯤 문득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의 데이터 유입량이 테스트 때보다 10배 이상 많았던 것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하드웨어다. 하드웨어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수성님을 찾아갔습니다. 수성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수성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밤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공학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20년 전 삼성에서 일할 때 적어둔 메모들이었죠. 반도체 공장은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초라도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죠. 그런 환경에서 작동하려면 군사용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2중화, 3중화 백업 시스템도 필수고요. 우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정 대표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죠. 통장 잔고가 50만 원입니다. 월세도 3개월 밀렸고요. 그때 최수성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퇴직금이 좀 있습니다. 그거라도 쓰시죠. 수성님, 그건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 순간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MIT 시절 받았던 상금이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그것도 보태겠습니다.
정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집 전세금 빼고 쓸 수 있는 건 다 쓸게요.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AI 알고리즘을 경량화하고 엣지 컴퓨팅 방식으로 분산 처리하기로 했죠. 하나의 강력한 서버 대신 여러 개의 작은 디바이스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면 하나가 고장나도 전체가 멈추지 않아요. 또한 최수성님의 제안으로 특별한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냉각수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공장에는 냉각 시스템이 있으니까. 천재적이네요. 우리는 다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중했죠. 매일 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모든 예외 상황을 가정에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김철수입니다. 혹시 철강 쪽 AI 아직도 개발 중이신가요? 포스코, 우리가 한번 방문했던 그곳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급해요. 중국 철강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오는데 품질로 승부해야 하거든요. 박사님 기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상의한 후 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엔 6개월의 시간을 주세요. 좋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만 나온다면 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철강 표면 검사는 반도체와는 또 다른 도전이었죠. 철판이 빨갛게 달궈진 상태에서 검사해야 해요. 온도가 1000도가 넘습니다. 카메라가 녹지 않을까요? 특수 코팅된 렌즈를 써야겠네요. 김철수 부장님이 우리를 광양제철소 현장으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하변 공정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폭 2m, 두께 20cm의 철판이 초속 10m로 움직이고 있었죠. 표면은 불타듯 빨갛게 달궈져 있었고 열기만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속도로 움직이는 철판의 표면, 결함을 실시간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미친.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낮에는 광양을 오가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밤에는 판교 사무실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이상하게도 팀워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실패를 겪고 남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죠. 박사님, 오늘도 밤샐 거예요? 응, 너는? 저도요. 같이 하죠. 새벽 2시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컵라면 회사 주식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데? 최수성님은 가끔 김밥 대신 도시락을 싸오셨습니다. 남편이 뭐 하냐고 묻더군요. AI 개발한다니까 나이 들어서 무슨 고생이냐고 하던데 그래도 도시락은 싸주더라고요. 그런 최수성님을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 덕분에 발열 문제가 해결되었고 처리 속도도 이전보다 3배 빨라졌죠. 자, 이제 현장 테스트입니다. 광양제철소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날 우리 모두 떨렸습니다. 지난번의 실패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이번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잖아요. 정 대표가 모두를 격려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가동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아직까지 정상입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결함 검출률 98.3%.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김철수 부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봐도 못 찾는 걸 AI가 1초 만에 찾네요. 24시간 연속 테스트도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정확도는 오히려 올라갔죠. 해냈다. 정말 해냈어. 최수성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보던 포스코 임원진이 즉석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기술을 포항제철소에도 바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외 공장에도. 해외에요? 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공장도 있거든요.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글로벌 진출이라니. 정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 규모가? 일단 국내만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하면 그 3배는 될 겁니다. 300억,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기술이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였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진짜 시작. 맞아요.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도전해야죠. 최수성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포스코가 쓴다고 하면 못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회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컵라면 대신 제대로 된 고기를 구워 먹었죠. 소주잔을 들며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건배. 건배. 취기가 올라오자 최수성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일본 엔지니어가 했던 그 말 기억나요? 한국은 영원히 따라올 수 없다고.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앞서갑니다. AI에서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 겁니다. 저는 MIT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박사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정말 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정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에서 우리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포스코 AI로 품질 혁신, 벤처기업과 협력 성공, 한국형 산업 AI 드디어 날개 달았다. 기사가 나가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대기업들, 투자사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죠. 하지만 우리는 들뜬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이제 반도체야. 처음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야. 제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졌으니까. 맞았습니다. 실패를 겪고 그것을 극복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도 발전했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최수성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세계 무대로 나갈 준비가. 포스코와의 성공 이후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사무실이었죠. 판교 지하 곰팡이 나던 공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창문이 있고 환기가 되는 곳이었죠. 와, 햇빛이다. 막내 개발자가 창문을 열며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는지 새삼 실감났죠. 새 사무실로 이사한 첫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왔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그곳에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사용 중인 AI 시스템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저희 팹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싶은데요. 정 대표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
하지만 삼성의 요구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정확도 99.9% 이상, 처리 속도는 현재의 10배, 그리고 365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불가능하면 저희가 왜 찾아왔겠습니까? 포스코에서 하셨으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99.9%라. 현재 우리 수준이 98.3%인데 처리 속도 10배는 더 어려워요. 하드웨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할 것 같은데. 최수성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는 2번 오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삼성과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접근을 완전히 달리했죠. AI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범용 모델이 아닌 반도체 공정에만 특화된 초경량 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사님, 이건 정말 도박이에요.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은 것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젊은 개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도박하지 않으면 영원히 2등일 뿐이에요. 우리는 1등을 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 성공으로 자금이 생겼고 새로운 인재들도 합류했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인데요. 인턴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구글 코리아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지원자가 찾아왔고 우리 팀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중 카이스트에서 온 인턴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일부 적용하면 어떨까요? 완전한 양자 컴퓨터는 아니어도 양자 영감 알고리즘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양자 영감 알고리즘? 네, 양자 컴퓨팅의 원리를 고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에요.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최수성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네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영감 알고리즘과 엣지 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악몽 같았죠. 에러가 1000개가 넘어요. 메모리 누수가 심각합니다. 이대로면 시스템이 폭발할 것 같은데. 매일 밤 코드와 씨름했습니다. 정 대표는 투자자들을 만나느라 동분서주했고 최수성님은 하드웨어 최적화에 매달렸죠. 저는 알고리즘을 수십 번 다시 짰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돌파구가 보였습니다. 박사님 성공했어요. 처리 속도가 8배 올라갔습니다. 정말?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양자 영감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문제였습니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정확도가 95%로 떨어진 거죠. 이건 원점이잖아요. 실망한 팀원들을 보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최수성님이 말씀하셨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도 수백 번 실패했어요. 중요한 건 왜 실패했는지 아는 거죠.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와 정확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최적화하면, 입력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면 되는군요. 맞아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최고급 데이터가 들어가면 최고급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에 집중했죠. 삼성전자 협력업체 공장을 직접 방문해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웨이퍼 이미지는 8K 해상도로 찍어주세요.
8K요? 그렇게 고해상도가 필요한가요? 네, 나노미터 단위 결함을 잡으려면 필수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테라바이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했는데 비용만 월 1,000만 원이 넘었죠. 다시 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지민 박사님, 국제 AI 학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키노트 발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국제 AI 학회, 제가 MIT 시절 무시당했던 바로 그 학회였습니다. 주제는 무엇인가요? 한국형 산업 AI의 혁신입니다.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학회는 2달 후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빠듯했지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팀원 모두 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니까요.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세요. 포스코에서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부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박 박사님 팀이 세계에 한국 기술을 알린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항공료와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우리 팀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 AI 산업 전체의 위상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삼성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회 일주일 전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정확도 99.7%, 처리 속도 12배. 정말이야? 네, 데이터 전처리와 양자 알고리즘 최적화가 성공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의 요구 조건을 거의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안정성이네요. 365일 무중단 운영. 그건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에 연락했더니 바로 다음날 담당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99.7%가 가능합니까? 네,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데모를 보던 삼성 임원진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놀랍네요. 우리 내부 연구소에서도 이 정도는 못했는데. 한국 벤처의 저력이군요. 그들은 즉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기흥 공장 라인 하나에 먼저 적용해보죠. 성공하면 전체 공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 대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 규모는 200억 원. 성공하면 2천억 원까지 확대 가능한 조건이었죠. 우리가 정말 삼성과 일하게 된 거예요? 꿈만 같아요. 최수성님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25년 전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 벤처가 삼성의 파트너가 될 거라고는. 며칠 후 우리는 라스베가스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우리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긴장되시죠? 정 대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떨려요. MIT 시절 그 사람들이 다 올 텐데. 이번엔 달라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날 학회장을 둘러보니 정말 MIT 시절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그 박사과정 학생도 있었고 제 논문을 시시하다고 평가했던 교수도 있었죠. 발표 전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지민입니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한국의 성과를 알려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키노트 발표라 시간대도 최고였죠. 점심 직후가 아닌 오전 10시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석에서 우리 팀원들의 응원하는 눈빛을 보고 힘을 얻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지민입니다. 오늘은 작은 나라의 큰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현장 사진이 나타났죠. 많은 분들이 AI라고 하면 챗GPT나 자율주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의 초라했던 지하 사무실 사진이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시작한 곳입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실, 중고 컴퓨터 5대, 그리고 컵라면. 몇몇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졌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우리는 포스코와 계약했고 1년 만에 삼성전자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이어서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양자 영감 알고리즘, 엣지 컴퓨팅 99.7%의 정확도.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그때 청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MIT 시절 저를 무시했던 그 독일 학생이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만 구글이나 아마존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실제 공장에서 24시간 일해본 적이 없죠. 우리의 강점은 현장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천도가 넘는 철판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 AI가 실시간으로 결함을 잡아내는 장면. 이것이 진짜 AI입니다.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AI. 발표가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들이 하나둘 일어나더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3,000명 전체가 일어선 것은 아니었지만 절반 이상이 박수를 쳤죠. MIT 시절 저를 무시했던 교수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발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한국 AI의 저력을 봤어요. 우리 회사와도 협력할 수 있을까요? 명함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일본 소니, 독일 시멘스, 미국 GE.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세계가 우리를 알게 됐어요. 최수성 님도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30년 전 일본이 우리를 무시했을 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왔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들려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대통령 접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채로 들어선 접견실에서 대통령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한국 AI의 영웅들이군요.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지하실에서 시작한 것,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복의 과정까지.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이 AI 강국이 되는데 여러분이 선봉에 서주세요. 그 자리에서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받았습니다. 규모는 1조 원. 한국 제조업 전체를 AI로 혁신하는 거대 프로젝트였죠. 청와대를 나오며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1년 전엔 월세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해낸 거예요. 최수성 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이 두 번째 신화를 쓸 차례네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대통령 접견한 AI 벤처 한국형 AI, 세계가 주목한다. 제2의 반도체 신화 시작되는. 부모님도 이제야 제2를 이해하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못 알아봐서. 어머니는 전화로 우시면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한국의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공장에도 AI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공장 전체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계약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누적 계약액이 5천억을 넘어섰죠. 직원도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IT, 스탠퍼드, 카이스트, 전 세계 인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소도 지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부, 전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죠. 1층 로비에는 우리의 역사를 담은 전시관도 만들었습니다. 지하 사무실 사진부터 국제학회 기립박수 장면까지. 어느 날 MIT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박지민 박사님, MIT에서 초청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주제는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MIT 강연. 제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강연 당일 MIT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다른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혁신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지하실, 컵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한국 유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차별과 무시를 이 학생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금액은 1조 원입니다. 1조 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흥분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정 대표와 최 수석님, 그리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나요? 최 수석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국 AI 산업을 만들려고 시작했어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우리는 구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독립적으로 성장하기로 했죠.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절 소식이 알려지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1조 원을 거절한 AI 기업, 한국의 자존심, 독자 노선 선택. 해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The next Samsung, Korean AI startup rejects Google. David refuses Goliath Korea's AI revolution.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IPO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억대 스톡 옵션을 받았고 창업 멤버들은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가 이룬 변화였습니다. 한국 제조업 불량률이 평균 50% 감소했고 생산성은 30%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00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죠. 무엇보다 한국이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상장 기념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시작해도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최 수석님은 이제 우리 회사의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을 다니며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정 대표는 CEO로서 글로벌 확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 도쿄, 베를린에도 우리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CTO로서 다음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료 AI, 농업 AI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죠. 얼마 전 포스코 김철수 부장님이제는 상무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 수익이 30%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첫 기회를 주셨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전 세계 공장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 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국제학회에서도 우리는 이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Korean Industrial AI Model이 정식 학술 용어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개발도상국 제조업 혁신을 위해 한국 AI 모델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를 돕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죠.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삼촌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만든 그 AI 덕분에 우리 공장도 살았다. 불량품이 확 줄었어. 시골의 작은 공장까지 우리 기술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올해로 창업 5년 차. 우리는 이제 직원 500명, 매출 5천억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꼭 보여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시작했던 그 지하 사무실 사진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나는 이곳에서.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항상 같은 문구로 끝납니다. 한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늘 가장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주자입니다. 최근 젊은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몰랐어요. 하지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믿음을 갖게 했나요? 역사요. 한국의 역사. IMF도 극복했고,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섰고, 반도체로 세계 1위가 된 나라잖아요. AI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또 도박이네요. 정 대표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도박 안 했나요? 최수성 님도 웃으시며 거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것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주 MIT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을 명예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명예교수라니. 한때 저를 무시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저를 교수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신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신화가 기다리고 있죠. 어젯밤 연구소에 늦게까지 남아있는데 젊은 인턴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정말 AI 최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하나하나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인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하실이 아니라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니까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먼 길을 왔습니다. MIT에서 무시당하던 유학생에서 지하실의 무명 연구원을 거쳐 이제는 글로벌 AI 기업의 CTO가 되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룬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증명한 것,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 진정한 성과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Korean AI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어로 파이팅이 국제학회의 인사말이 되었고, 컵라면은 혁신의 상징이 되었죠. 최근 중국의 한 AI 연구소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니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 어디선가 제2, 제3의 도전자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은 늘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빨리 달려온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DNA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 AI의 진짜 신화는 이제부터입니다. 5년 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린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새로운 AI 연구센터 최상층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글로벌 산업 AI 분야 1위가 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2,000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3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죠. 작년 매출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그곳을 찾아갑니다. 수원 외곽,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지하 연구실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가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AI 혁신 박물관으로 만들었죠. 그곳에 가면 늘 초심을 되찾습니다. 컵라면 더미, 낡은 브라운관 모니터, 삐걱거리던 의자.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케냐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박사님,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빛이 10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간절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죠. 물론입니다. 한국이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무상으로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미 15개국에서 우리의 도움으로 자체 AI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수 대표는 이제 한국벤처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창업자들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죠. 조건은 단 하나, 불가능에 도전할 것. 최영희 수석님은 올해 70이 되셨지만 여전히 현장을 누비십니다. 작년에는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훈장을 받으셨죠.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제가 받지만 영광은 함께 고생한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이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AI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회사 인턴 지원자만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박지민 박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국 AI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MIT나 스탠퍼드에서도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KAI를 배우기 위해서죠.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자본이 없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포기하려는 분이 있나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MIT에서 무시당할 때, 지하실에서 혼자 울 때, 시스템이 다운되어 망연자실할 때,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한국인의 DNA를, 우리의 저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도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쌓여 성공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 위기를 극복했으며 반도체와 조선업으로 세계 1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AI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AI 강국을 넘어 AI 종주국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올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빨리 달려왔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혁신하고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감사합니다. 박지민 올림.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 지하실에서 시작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AI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2, 제3의 박지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도전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늦게 시작해도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